안녕하세요. 평생 피부과 동물병원 박원장입니다. 강아지가 아토피 상태에 있을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이 아포켈과 그리고 사이토포인트입니다.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를 생산하고 유통 판매하고 있는 조에티스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이 두 약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그 심포지엄에서 이야기된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의 최신 정보를 오늘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문제들 또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시면 필요에 따라서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의 도움을 받더라도 궁극적으로 아토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또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오늘 이야기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최신 정보와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 그래서 지난 일요일에 조선 팰리스 호텔에서 VIP 심포지엄이라는 제목으로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고요. 보면 이날 간단한 점심 식사를 시작으로 심포지엄이 진행됐는데 맛있는 음식 잠깐 나오고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좀 나오고 그리고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심포지엄 끝나고 Q&A도 진행되었고 이날 굉장히 많은 수의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사 끝나고 서티피케이트 받았고요. 이날 심포지엄은 3명의 연자가 나와서 3시간에 걸쳐서 진행되어졌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부산의 오리진 동물 피부과 병원 강정원 박사가 식이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첫 번째 강의를 했고 두 번째로는 건국대 수의내과 현재은 교수가 알레르기 환자, 다른 병발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대 수의피부과 황철윤 교수가 아포켈, 사이토포인트 언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날 있었던 강의 내용 중에 지금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저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강의의 타임라인은 이 영상 하단 쪽을 보시면 구간이 설정되어 있을 테니까 관심 있는 것을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발표한 강정원 원장의 식이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 강의는 아토피의 정의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토피에 대한 정의는 대아토피성 피부염은 특징적인 임상 특징을 갖는 유전적 원인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염증성 그리고 가려움성 알러지성 피부 질환으로 정의된다. 이것은 환경 알레르기에 대한 이뮤노글로불린 E 항체와 일반적으로 관련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상 4가지 전제 조건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임상 증상 및 유관 관찰로 식이 알레르기와 아토피를 구분할 수 없다. 또 조직적 소견으로도 구분할 수 없고 그리고 식이 알러지 진단의 유일한 골드 스탠다드는 음식을 제거하는 방식의 검사이다. 그리고 종종 어떤 약물 투여로도 음식물 알러지 반응을 컨트롤할 수 없다. 비록 그게 스테로이드를 투약하더라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토피와 식이 알러지 임상 증상만으로는 이런 식으로 전신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고 둘이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식이 알러지와 관련돼서 지연형으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이뮤노글로불린 G 검사를 하는데 이 이뮤노글로불린 G 검사에 대해서 이 검사는 그것이 수행한다고 보고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적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검사에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과학적 연구는 때로 평판이 좋지 않은 저널의 오래된 내용이며
또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이미그로빈 G 검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미그로빈 G의 존재는 음식에 대한 노출에 의한 면역체계의 정상적인 반응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음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이미그로빈 G는 단순히 그러한 음식에 대한 관용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그로빈 G 항체가 높다 하더라도 그것이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식 자체에 대한 정상적인 면역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그로빈 G 검사가 그렇게 유용성이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즉각적인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이미그로빈 E 검사에 대해서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서 100%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강 이 개체는 어느 범주에 좀 더 예민하구나 그런 정도로 참고하면 유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어패류와 관련돼서 좀 더 예민하기 때문에 이 어패류는 먹이는 것을 좀 줄이는 방식으로 먹이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토피와 식이 알레르기를 구분하려는 노력보다는 두 개의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 접근하고 또 가수분해 처방식은 경미한 식이 알레르기에는 상당히 효과적이나 민감하고 또 심각한 알레르기에 대해서 식이 알레르기에 대해서는 그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경구, PDS와 아포켈 요거를 하루에 2번씩 단기간 먹이는 것은 식이 알레르기가 복합되어 있을 가능성에 대한 임상적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건대 현재은 교수가 진행한 알레르기 환자 다른 병발 질환이 있을 때 어떻게 관리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어졌는데 먼저 오크랄시티닙 요거는 이제 아포켈이고 오크랄시티닙에 대한 언급은 아포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쉬울 것이기 때문에 아포켈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포켈을 장기간 처방했을 때 장기간 처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례에서 아포켈을 적용한 것과 적용하지 않은 것 사이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 수의사들은 계속해서 FDA가 승인한 오크랄시티닙에 대한 라벨 경고 및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오크랄시티닙을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가진 개의 종양을 정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아포켈은 JAK를 방해함으로써 약효가 나타나는데 특히 인터루킨 31에 특화제였고 근데 이 JAK가 인터루킨 31만 작용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루킨 4 그리고 인터루킨 13 또한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인터루킨이 작용하는 반응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약을 투여하게 되면 몇 시간 만에 효과가 나타나고 그 기간은 단기간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루킨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아토피나 벼루 그리고 음식 알러지 그런 것으로 야기하는 가려움증에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사이토포인트는 인터루킨 31만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1일에서 3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바로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약효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상적으로 개 아토피 피부염에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작용과 관련돼서 아포켈은 1년 미만의 개에서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약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건 괜찮은데 다만 면역을 억압하는 약들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제제 그리고 면역 억제제인 시클로스포린 이런 것들하고는 같이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체크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사이토 포인트는 특별한 조직 독성은 없고 장기간 사용했을 때도 부작용이 없다. 그리고 모든 연령에서 사용이 되고 또 다른 약들하고 같이 사용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피부염의 병발률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벼룩에 의한 알러지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벼룩에 대한 알러지는 0%이고 이 검은 거가 우리나라고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이 외국 사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벼룩에 의한 알러지는 0%고 그리고 음식에 의한 알러지가 전체 알러지의 52% 그리고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인한 소양감이 72% 이렇게 되는데 이 둘이 별개가 아니라 같이 증상을 나타내는 그런 개들이 23%나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 알러지와 아토피성 피부염을 완전히 별개로 보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토피가 있는 개들이 흔히 발사탕이라고 하는 발을 계속 핥는 그런 경우가 많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발이 갈색으로 변화되고 냄새도 쿰쿰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말라지아성 지간염인 경우가 많고 그래서 그럴 때 여기에 말라제시아가 감염되어 있는지 그걸 검사를 하는데 검출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랬을 때 이렇게 이쑤시개로 발톱 안쪽을 파내서 검사를 하면 말라제시아가 검출되고 그런 경우 이 말라제시아를 제거하기 위한 약을 처방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려움증을 완화하기 위한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증상에 따라서 약효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가려움증이 심해진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아포켈 그런 약들은 효과가 있는데 사이토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게 약효가 천천히 지속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테로이드 알약을 먹이고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이토 포인트의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둘을 같이 병용을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으로 가려움증이 지속되는 경우 그럴 때는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제를 먹이는 것은 이게 장기간 투여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특히 의인성 푸싱이나 아니면 간 손상을 유발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장기간 투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아포켈이나 사이토 포인트 아니면 면역 억제제인 시클로스프린 이런 약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황초령 교수의 아포켈, 사이토 포인트 언제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라는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여러 가지 약들이 강아지 아토피성 가려움증에 사용되는데 그 약들을 효과 그리고 부작용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를 하면 스테로이드의 대표적인 PDS 같은 경우 효과도 강하지만 부작용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약은 효과는 좋지만 장기간 사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인 시클리스프린 이것도 당연히 부작용이 염려되는 그런 약물이고 그에 반해서 아포켈이나 사이토 포인트 이것은 부작용은 적은 반면 효과는 높은 그런 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포켈을 언제 적용할지 그것을 판단함에 있어서 이 소양감 지수를 매일같이 측정해서 가려움증이 어느 정도 중증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가려움증이 가령 1이나 2, 3 이 정도는 그렇게 가려움증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약을 사용하지 말고 한 5나 6 이 정도 아이가 어느 정도 불편함이 좀 심하다 싶어질 때 그때 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들이 가려움증이 심할 때 이게 아토피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도 가려움증이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태의 개가 서울대에 내포가 되는데 이런 경우 등 부분에 보면 농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포가 있다는 것은 세균 감염을 먼저
배제를 해야 되고, 세균 감염을 배제하기 위해서 항생제 검사를 했고, 대부분이 항생제에 내성이 있었기 때문에 1차 병원에서 항생제를 여러 가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런 항생제들의 효과가 없으니까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검사를 했을 때 클린다마이신이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 클린다마이신을 하루에 2번씩 3주간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주간 항생제를 처방했더니 강아지의 피부 상태가 굉장히 많이 개선되어졌다고 얘기하고, 또 다음 사례로 아토피성 피부병을 오랫동안 앓은 개들 중에 보면 겨드랑이나 배 부분이 이렇게 뻘겋게 발적되고 아주 특징적으로 그냥 시큼하면서 쿰쿰한 그런 냄새를 풍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 말라세지아가 감염된 경우이고, 그렇게 말라세지아가 감염되면 가려움증이 더 심해집니다. 이런 경우 병원에서 말라세지아 검사를 하는데, 문제는 병원에 오기 전에 보호자분들이 강아지가 냄새도 심하고 끈적거리고 그러면 좀 원장님 보기도 좀 그러니까 집에서 말라세지아를 제거하는 약 샴푸로 목욕을 하고서 깨끗하게 하고서 병원을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그럼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리 검사를 해도 말라세지아가 검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아지 상태가 뻘겋게 피부가 썩나 있고 또 냄새가 심하다 그러면 말라세지아 감염을 기본적으로 상정하고서 약을 장기간 복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말라세지아를 제거하는 이트로코나졸을 8주 동안은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그 이후로는 하루에 한 번씩, 그렇게 해서 11주 동안 약을 복용시켰고, 그렇게 해서 강아지의 피부 상태가 아포켈이나 그런 약을 복용하지 않고 단지 이 말라세지아만 컨트롤했는데 이렇게 피부 상태가 개선되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포켈을 처방했을 때 그 약에 대한 반응은 지금 요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강아지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애들은 아포켈 하나만 먹여도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가름증이 툭 떨어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떤 개들은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럴 때 아포켈과 스테로이드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의 개들이 가려움증이 처음부터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약물을 같이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 교수님은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전체적 피부 병변 점수가 높은 경우 세균 그리고 말라세지아 피부염 문제를 최소화시키고서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 그런 약을 적용할 것을 권하고, 또 식이관리, 약물요법 그런 것들 기본적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보호자분을 교육하고, 그리고 안전한 약도 약은 약이기 때문에 최대한 투약 빈도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이 어쨌든 현재 서울대와 건대에서 피부 진료를 하고 있는 교수님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에 대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저희 병원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접하신 분들은 좀 낯설게 여기실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수의사들과 생명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강아지들의 피부 증상이나 다른 강아지들의 피부병, 기병, 아토피, 또 자가면역 질환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앞에서 소개한 그런 강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야 할 문제들. 그래서 먼저 이날 강의는 아토피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아지 아토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 그거는 옷을 입을 때도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잠가야지 그 아래 단추들이 제대로 잠기는 것처럼 첫 번째 단추를 제대로 잠가야 되는데, 이 정의부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현대의학은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아토피성 피부염을 유전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증성, 소양성 이런 문제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토피는 유전자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유전자를 갖다 어떻게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접근하는 것보다 증상을 억제하는 그런 식으로만 해법을 찾습니다. 하지만 아토피가 발생하는 발생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아토피와 관련된 습진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알러지 비염도 1970년대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했고, 그리고 천식 또한 1960년대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연구 말고도 다른 연구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알러지성 비염, 그리고 천식 이런 것들이 1970년대 이후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토피와 연관된 이러한 질병들이 1960년대 이후로 증가됐는데, 그러면 사람도 그렇고 개도 그렇고 유전자가 1960년대 이후로 확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수천만 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변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유전자가 아니라 이 시기에 변화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아토피는 환경변화라고 얘기하는 거가 환경적인 어떤 원인들 때문에 아토피가 심해진 거고, 그렇다 그러면 그 환경적인 요인들을 개선해주면 아토피는 정말 좋아집니다. 제가 저희 동물병원에서 아토피와 관련된 상담을 할 때도 환경적인 다양한 부분들, 그게 고려할 게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상담해주고 개선해줬을 때 정말 몇 년 동안 아토피로 고생하던 그런 개들이 1, 2주 만에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도 많고, 장기간 관리를 했을 때 대부분의 개들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도 좋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아토피는 유전자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아토피를 유전자의 문제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약으로만 증상을 억제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병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처럼 아토피에 이렇게 다양한 약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약으로만 증상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런 약이 초기에는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성이 생기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없게 되니까 다양한 약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과서장의 4가지 전제 조건으로 임상 증상 및 유관 관찰로 식이 알레르기와 아토피 구분할 수 없다. 또 조직학적으로도 식이 알레르기와 아토피 이런 걸 다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토피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식이 알러지 부분을 굉장히 큰 부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에 대한 이해 자체에 커다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보시면 연구에 의하면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이 52%나 되고 아토피가 72%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연구 논문만을 바탕으로 해서 많은 개들이 식이 알러지가 있어,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보시면 자연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자기가 먹는 음식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 어떤 음식물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가령 저희 아이들도 개나 아니면 낙지나 새우 그런 거에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음식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봐도 어떤 특정 음식물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 빈도는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알러지를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저것에 대해서 그렇게 심한 알러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동물병원에서 개와 고양이를 진료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들지 모르겠지만 가끔 병원에 들어오는 어떤 개에 대해서는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그 개가 병원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콧물이 줄줄줄 흐르고
기침이 나고 막 눈이 가렵고 그런데 그 강아지가 가고 나서 환기를 시키고 나면 상태는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개나 고양이에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알러지 반응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50%나 달하는 개들이 음식과 관련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거, 이러한 데이터 자체를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 모든 생명체, 그거는 세균, 곤충, 식물, 동물 할 거 없이 모든 생명체들은 자기가 살아가는 장소, 그 장소를 적소라고 하는데 그 적소에 적응하면서 진화해왔기 때문입니다. 그 환경에는 당연히 먹거리 환경 또한 포함됩니다. 근데 먹거리 환경에 대해서 계속 알러지 반응을 보이고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고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건강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진작에 도태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생명체들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띠는 것은 그 생명체들이 자신이 먹는 그것이 무엇이 되든 간에 그거에 큰 트러블이 없도록 적응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들이 만약에 많은 음식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 그거는 그 먹거리 재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가령 많은 개들이 닭고기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개라는 동물이 닭고기에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것보다 그 닭고기가 어떤 닭고기냐, 가령 몇 년 전에 중국에서 30년 된 냉동 닭고기를 수만 톤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 30년 된 냉동 닭고기를 어디에서 쓸까요? 설마 사람 음식에서 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화학 처리하면 아주 신선한 닭고기처럼 보이고 그런 것을 가공해서 강아지 간식으로 만들고 강아지 사료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먹으면 당연히 트러블이 생깁니다. 이거는 닭고기에 대한 알러지 문제가 아니라 질이 안 좋은 먹거리를 먹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개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료에 포함된 방부제, 사료첨가제, 그것들로 인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화학물질에 대한 접근보다는 이렇게 단백질이나 그런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토피 증상으로 이렇게 귀부터 눈, 입술, 배, 발, 엉덩이, 이게 아토피가 호발하는 부위인데 많은 동물병원에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지 아토피라고 진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토피가 심해졌을 때이고 처음에 아토피 증상은 약간씩 발을 핥는 거, 그리고 귀를 조금씩 긁는 거, 그리고 입술 부비는 거. 근데 보기에는 아무런 증상도 없는 그 상태가 아토피의 초기 증상입니다. 그런 증상을 보실 때 근본적인 원인이 뭘지를 찾아서 그런 문제를 배제해주면 강아지가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어집니다.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강아지들이 발가락을 약간씩 핥거나 귀를 약간씩 긁는 거, 그러면 상태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지켜보세요. 그러다가 상태가 점점 더 심해지면 그때부터 약을 사용하고, 약을 쓸 때는 좀 증상이 가라앉는 거지만 생명에게 있어서 일어나야 할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약으로 억제해봤자 그건 일시적이고 몸에서는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저런 방식으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약에 대한 내성이 생기고 그러면서 증상은 폭발적으로 심해지면서 이렇게 전신적으로 증상을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기준으로 귀에 털이 빠지고 붓고 발도 털 빠지고 너무 심하게 핥고 배, 엉덩이 이렇게 증상이 돼야지 아 이게 아토피구나 하고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강아지가 발가락을 조금씩 핥는다, 귀를 긁는다, 그럼 그때부터 뭔가 고민하고 방법을 찾으시면 강아지가 이렇게 상태가 심해지지 않게끔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그로빈 G 항체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음식에 대한 이미그로빈 G 항체는 다양한 음식을 먹으면 각각에 대해서 몸에서는 일단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경계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항체가 어느 정도 생기는데 그것이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알러지 검사와 관련해서는 이 이뮤그로민치 이런 알러지 검사로 어떤 원인을 찾을 수 있어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옆에서 보이는 이런 이뮤그로민 이 검사 정도 해서 이 개가 어느 부류 먼지진드기, 곰팡이, 풀, 단백질, 어패류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느 영역에 좀 심한 알러지가 있구나 그 정도의 정보를 얻는 정도로 이 알러지 검사를 활용하면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토피와 알러지 구분 지으려는 노력보다 두 개의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권하고 있는데 아토피와 식이 알러지 이거는 확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알러지와 식이 알러지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이후의 링크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포지엄에서 아포켈의 부작용은 그렇게 심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수의사들은 FDA에서 승인한 라벨 경고를 준수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을 되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 심포지엄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를 유통하고 있는 회사에서 지원해서 실시한 행사이기 때문에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또 아직까지는 그렇게 드러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토포인트나 아포켈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효과가 좋다고 그것에 만족하지 말고 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생각을 해야 볼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는 몸에서 알러지 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루킨 31 그리고 몇 가지 인터루킨을 억제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터루킨들은 사이토카인인데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가려움증이나 그런 것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 좋은 거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은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들의 촉진으로 세포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세포 간의 언어와 같은 면역체계 신호 전달 물질이고 면역, 감염병, 암세포 억제, 조혈기능, 조직회복, 세포 발달, 성장 등 이런 면역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포켈과 사이토포인트가 주로 타겟으로 하고 있는 인터루킨 31에 대해서 그 구조와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논문을 보면 인터루킨 31이 면역세포인 모노사이트를 활성화시키는 부분도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피부와 뇌, 폐, 기관, 불격, 근육, 그리고 정소와 난소, 전립선 등등 다양한 장기를 활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인터루킨 31은 사이토카인을 만들도록 촉진하고 그리고 면역을 조절하고 또 조혈작용을 조종하고 그리고 세포들이 증식하는 것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거는 몸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하도록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루킨 31이 과도하게 되어졌을 때 그때 피부염도 생기고 그리고 기관지와 관련된 과민 반응, 천식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고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 이런 것도 유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인터루킨 31이 과도해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몸의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로 이 인터루킨 31의 작용을 억제하게 되면 이런 과도한 작용뿐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기능 또한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려움증이 너무 심해서 아포켈이나 사이토포인트의 도움을 받고 있다면 지금 급한 물을 끄는 측면에서 이용하더라도 보다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나중에 이 약들 또한 줄이게 되고 또 이렇게 인터루킨 31이나
이런 면역세포를 억제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 또한 예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고민할 부분은 이렇게 말라세지아 감염이 심할 때 항균제를 장기간 투여함으로써 상태가 좋아집니다. 또 발톱 주위 피부염 또한 말라세지아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고 항균제를 처방했을 때 이런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라세지아 감염이나 발톱 주염에 말라세지아가 과도하게 증식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항균제만 사용해서 이러한 말라세지아를 제거하면 증상이 좋아지고 그러면 문제가 끝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세균이나 말라세지아 그런 것들 때문에 피부염이 생긴다고 하지만 우리 몸에도 그렇고 개의 몸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세균이나 말라세지아는 증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 사례에서 말라세지아가 과다하게 증식된 것, 그거는 강아지가 기본적으로 아토피 상태에 있고 면역이 저하되고 그로 인해서 말라세지아가 과다하게 증식되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말라세지아가 과다 증식된 거고, 이렇게 과다 증식된 말라세지아는 이 말라세지아들이 분비하는 독소나 그런 것 때문에 피부 상태가 더 심해지고 가려움증도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말라세지아가 아니라 말라세지아를 과다하게 증식하게 만든 그 환경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말라세지아만 줄어들어서 피부 상태가 좋아졌다고 문제가 끝났어 라고 생각하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말라세지아는 과다하게 증식하게 됩니다. 그럼 또 그때 항균제를 사용하고 이런 게 반복되면 다양한 문제가 점점 더 심화되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문제를 이 말라세지아 때문이야 라고 환원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재발하는 그런 끝없는 악순환을 끊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포케를 복용했을 때 소양감을 억제하는 효과가 다 제각각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포켈이랑 스테로이드를 같이 처방하게 되면 가려움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욱더 커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심포지엄에 굉장히 많은 수의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연을 서울대 피부과 교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많은 수의사들은 이 이야기대로 이제 아포켈과 스테로이드를 같이 처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보호자분들도 약이 좀 달라지니까 아이가 훨씬 덜 가려워하네 라고 만족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같은 심포지엄에서 보는 것처럼 부작용으로 이 아포켈을 다른 약이랑은 같이 사용해도 되는데, 다만 예외적으로 면역을 억제하는 약, 스테로이드 그리고 시클로스포린 이런 것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심포지엄에서조차 이런 약이랑 같이 사용하는 것은 피하라고 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같이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효과만을 보면 같이 사용하게 되면 아포켈을 사용했을 때 가려움증 완화 효과가 떨어졌던 애들도 가려움증 완화 효과가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약들이 갖는 부작용, 특히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 쿠싱 그리고 간 기능 손상,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따라서 약을 투여해서 가려움증이 완화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그 약을 신봉하는 그런 방식은 결코 장기적으로 개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날 강연의 마지막으로 황천웅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안전한 약도 약은 약이다. 최대한 투약 빈도를 줄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이 말에는 100% 공감을 합니다. 지금 강아지가 가려움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강아지의 삶의 질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부작용이 없는 약으로 사용하고, 하지만 그런 약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지 증상만을 억제하는 대증요품 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함께 고민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강아지 상태가 좋아집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토피, 만성피부병, 기병에 대해서 약을 가급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강아지가 그러한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상담을 받고 간 보호자들 분 중에는 정말 몇 년 동안 기병,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던 분들, 그런 분들이 정말 짧은 기간 내에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강아지 귀가 퉁퉁 부어서 다 막혀 있고 피부 전체적으로 털 빠지고 진물이 막 흘러내리는 그런 상태가 갑자기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 피부 상태가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강아지 아토피 피부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포켈 그리고 사이토포인트의 최신 정보 그리고 좀 더 고민해 봐야 할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